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이혼 재판에서 승소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고 있는 새 아이의 엄마이자 이제는 가장이 된 40대 초반의 농부입니다. 처음에는 귀농이라는 것을 결사 반대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접근성이 좋은 곳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친정 아버지께서 무조건 고향에서 살고 싶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시기도 했고 투석 가능한 병원이 생각보다 멀지 않아서 고민 끝에 귀농을 선택했답니다. 처음에는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내려오기 너무 잘했다 싶어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친정 아버지께서도 점점 체력이 좋아지셨거든요. 남편은 제가 일하던 학원의 원장님께서 소개시켜 주셨어요.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착실하고 꼼꼼하며 반듯한 사람이라고 꼭 한번 만나보라고 하셨죠. 원장님의 소개라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몇 번 만나보면서 생각보다 저하고 잘 맞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대화가 잘 통하기도 했고요. 딱 하나 돈을 쓰는 것에 좀 인색하다는 느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절약이 습관인 사람이라 그런 부분이 단점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사실 제가 중학생 때 어머니께서 도박으로 집이며 돈이며 다 날리고 사라지신 적이 있었거든요. 평소 씀씀이가 크다고는 생각했지만 도박에까지 손을 대셨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죠. 정말이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어요. 갑자기 덩그러니 빚과 학교에 남아버린 아버지와 우리 자매는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와야만 했죠. 나름의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 보니 저는 물건에 대한 욕심도 없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 최대한 돈을 아껴 쓰고 모아야 한다는 주의였어요. 그러다 보니 예전 남자친구 중 하나는 저한테서 가난 냄새가 나서 싫다고 말하며 헤어지자고 하는 인간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죠. 저의 이런 점을 장점으로 봐주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남편이 가끔은 이상하다 싶기도 했어요. 한 번은 결혼을 앞두고 남편이 자기 직장 동료의 결혼식에 함께 갈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알겠다고 했죠.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 우선은 당사자와 인사를 나누고 축의금을 내잖아요. 듣고 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보통 그런 순서로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일 먼저 식사 쿠폰부터 확인했답니다. 그리고는 주섬주섬 축의금 봉투를 열더니 10,000원짜리 지폐를 빼더라고요. 저는 궁금해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죠. 식사가 너무 빈약해서 이 축의금으로는 좀 아깝다 싶네. 그래도 자기랑 같이 먹을 예정이니까 양심상 많이는 말고 20,000원은 적게 내도 될 것 같아서. 지금 식사 때문에 축의금을 적게 낸다는 말이야? 아니 그래도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 동료면 뭐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고 동기기는 해도 오머가며 인사한 게 전부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를걸. 남편은 이 정도면 식대로 충분하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동료들에게 인사만 하고는 속이 좋지 않다고 먼저 들어가겠다고 했죠. 남편은 속이 많이 나쁘냐고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더니 아까 축의금 내기 전에 말을 했어야지 왜 축의금을 내고 나서 아프냐고 한 소리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정이 확 떨어졌습니다. 이 남자를 그만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남편은 동료들에게 제가 아파서 먼저 가봐야겠다고 말하며 끝까지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는 저를 데리고 식장을 나왔죠.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남편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가는 도중 약과 죽을 챙겨주고는 푹 쉬라고 했죠. 혼란스러웠어요. 이렇게 다정한 사람인데 오늘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웠거든요. 저는 내리면서 조심스럽게 낮의 일에 대해 말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너무 순순히 알겠다고 했죠.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나도 생각을 다시 해볼게. 솔직히 축의금은 내가 축하하고 싶은 마음을 돈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처럼 그냥저냥 인사하고 지나는 사이는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해결했거든. 저 사람이 내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을 얼마나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당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기준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는 하구나 싶네. 남편이 담담하게 고쳐보겠다는 말을 하는데 약간의 안도가 밀려왔죠. 완전 귀 닫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답니다.
실제로 그 뒤로 부의금이나 축의금으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그 일은 잊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 모습이 그저 상황을 피하기 위한 연기였다는 것을 저는 전혀 몰랐답니다. 축의금 사건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결혼식을 하고 저희는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고 하루 정도 호텔에서 좀 쉬다가 가기로 했어요. 남편은 결혼식 내내 긴장해서 있었을 텐데 체력은 회복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호텔에서 푹 쉬다가 가자고 했죠. 저는 말 그대로 녹초가 되어서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늘어져 있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무언가를 열심히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저더러는 먼저 쉬라고 하면서 말이죠. 잠결에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에 신경 쓰여 나와보니 하객 명단을 펼쳐두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아이씨, 이 새끼 내가 준 돈이 얼만데. 여보, 뭐해요? 좀 더 잘하니까 별일 아니야. 그냥 하객 명단 보고 있었어. 좀 쉬었으면 당신도 볼래? 당신 친구들 축의금은 제대로 냈는지 보자. 축의금은 제대로 냈는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축의금 받은 친구한테 누가 얼마 냈는지 하객 명단에 표시를 해두라고 했거든. 낸 만큼 수고를 해야 되잖아. 이 새끼. 내가 낸 돈보다 10,000원 적게 냈잖아. 이 새끼를 진짜. 남편은 결혼식을 마치고 소파에 앉아 그동안 자신이 낸 축의금 명단과 하객 명단을 비교하며 축의금을 적게 낸 사람들을 추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놀라고 어이가 없어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보통 축의금을 누구에게 얼마 냈는지 따로 메모를 해두는 편인가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런 남편의 행동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도 빨리 해보라고 재촉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한동안 계속 혼자서 정리를 하더군요. 결혼한 이후 저희 부부는 각자의 월급은 각자가 관리하기로 했어요. 공동생활비는 가계부를 통해 공유하자고 했죠.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드리는 돈도 정하자고 했고요. 그것 말고도 이것저것 약속하는 것들이 많았지만 저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많았으니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도 함께 생활하면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답니다. 남편이 조심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둔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평범했죠. 남편이 과하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은 첫 애가 태어나면서부터였어요. 하루는 남편이 기저귀를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아직 어린 아기인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 저에게 남편이 정색을 하고 말하기에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었죠. 아니 내 말은 꼭 그렇게 자주 갈아줄 필요가 있냐 이거지. 당신 아기가 소변을 봐도 갈아주고 대변을 봐도 갈아주잖아. 그렇게 막 쓰니까 기저귀가 많이 필요하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아기가 불편해하든 말든 좀 놔두라는 소리야? 지가 뭘 한다고. 그냥 우는 게 일인데 소변 정도는 그냥 좀 둬도 되잖아. 꼭 그렇게 갈아야겠어? 저거 하나에 돈이 얼만데. 저는 남편의 말을 대꾸할 말을 잊을 정도였어요. 한참을 남편 얼굴만 빤히 보던 저는 그러다 아기 엉덩이에 발진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것도 몇 번 나다 보면 적응이 되어서 괜찮지 않느냐고 어릴 때부터 너무 감싸고 키우면 아이가 튼튼하게 자랄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요즘 애들이 왜 그렇게 체력이 약한 줄 알아? 다 부모들이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 고작 발진이 좀 어떻다고. 그 정도는 스스로 이겨내도록 둬야지. 미쳤어요? 말이 되는 소리래요. 아직 어려서 피부도 약하고 면역력도 약한데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하니까 키워주자는 말이지. 저는 더 이상 남편의 헛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사람이 무슨 말이 통해야지 이건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더라고요. 그러다 며칠 뒤 남편은 기저귀 값이 너무 나가서 안 되겠다 하며 어디서 구했는지 면기저귀를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불편함을 꾹 눌러 참고서 면기저귀가 아이에게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것도 얼마 못 가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다시 기저귀를 사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답니다.
진지한 얼굴로 이거 다 기록해뒀다가 나중에 애들 크면 받아야겠다는 웃기지도 않는 말이었죠. 애들 성인이 되면 그동안 들인 돈을 받아낼 생각이라고 하며 기저귀 한 장도 다 기록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는 농담 같았는데 나중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양육권과 친권을 제가 가져오겠다고 하자 그럼 그동안 아이한테 들어간 돈을 위자료로 달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서야 저는 남편의 저 말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뭐 이 정도는 그래도 귀여운 수준이었어요. 저는 첫째를 낳고 나서 학원으로 복귀하는 대신 집에서 온라인 학습 관리를 해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 따로 베이비시터를 둘 필요가 없어서 좋았죠. 남편도 아이는 엄마랑 같이 있어야 유대관계가 좋아진다며 찬성했고요. 그렇게 일을 하는데 사건이 터진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크게 돈 사고를 치신 거죠. 시어머니께서 계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모아둔 돈의 대부분을 날려버린 것은 물론이고 집까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뻔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저는 진짜 남편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갑자기 앞으로 모든 돈 관리는 자신이 하겠다고 하더군요. 지금처럼 지내면 되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요. 지금도 당신이 관리하잖아요. 그건 그거고 앞으로 당신 월급도 내가 관리하고 싶어. 당신이 엄마처럼 허튼 짓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딨어. 당신이 어머니 일로 충격받은 건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뭐야, 당신 나 모르는 사고 치고 다닌 거야? 그게 아니면 숨길 일이 뭐가 있어. 정말이지 남편은 대화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집요하게 통장을 요구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말이죠.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저는 남편에게 월급 통장을 넘기기로 했어요. 그걸로 남편의 불안감이 좀 가라앉게 된다면 다시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좋아지지 않았어요. 남편과 돈 문제로 싸우는 일은 둘째를 낳고 나서 좀 더 심해졌어요.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인데 첫째가 쓰던 물건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워낙 아이 물건 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며 불만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근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하거나 필요 없는 것은 내다 팔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것도 싫어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들이 쓰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들 손 탄 것은 절대 사용 못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더군요. 아니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것들도 많은데 왜 그걸 돈 주고 사와? 그리고 이걸 얼마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고작 그 돈을 받고 팔았단 말이야? 당신 도대체 경제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들 그 정도 받고 팔아요. 당신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그래도 이거 5만 원 주고 샀는데 적어도 4만 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2만 원에 팔았다고? 여보, 그거 케이스도 없고 사용감도 많아서 장난감 치고는 비싸게 받은 거예요. 케이스는 아무거나 씌워주면 그만이잖아. 그런 요령도 없어? 그리고 사용감이 뭐. 그러니까 팔기 전에 페인트 칠이나 기름칠을 좀 해야지. 아이가 쓸 물건인데 페인트라니. 당신 미쳤어요? 내 알바야. 내 자식도 아닌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저는 남편의 소름 돋는 반응에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같이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말이 할 소리냐고요. 당연히 남편과 저는 크게 싸움을 했고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화를 내는 이유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남편의 사고방식은 물론 제가 화를 내는 상황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렇게 보름 정도 냉전이 지속되다가 남편이 더 이상은 당근에 관해 간섭하지 않겠다며 먼저 손을 내밀어 끝이 났답니다. 제가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남편의 내로남불 태도 때문이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더니 남편은 아이들 외투 하나 사는데도 온갖 잔소리를 다 하는 사람이 본인에게 쓰는 돈에는 거침이 없더라고요. 정장을 입더라도 꼭 맞춤으로 해야 하는데 그 맞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맞춤이 아니랍니다. 저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브랜드인데 꼭 그곳에 가서 옷을 맞춰야만 했죠. 정장 한 벌에 몇백만 원이나 하는 곳이더군요. 저는 정장을 그렇게까지 해서 입는다는 것에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분기별로 시즌 한정판은 꼭 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죠. 옷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향수며 가방이며 당시 유행하는 것은 빠지지 않고 샀죠. 거기다 넥타이도 명품 브랜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국내에서는 구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구매해서 오는지 저는 남편이 1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한테는 코트고 패딩이고 한 번 샀으면 10년은 입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거든요. 저희 집 옷장은 정말 남편의 명품으로 가득했답니다. 남편은 관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옷에 아이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라면서 애들 옷은 절대 드레스룸에 넣지 못하도록 했죠. 그날도 남편과 저는 옷 때문에 싸웠어요. 당신 이번에 또 무슨 가디건을 산다 그래요. 새로 산지 얼마나 됐다고. 나더러 애들 옷 살 때마다 그렇게 잔소리하면서. 나랑 애들이랑 같아? 나는 밖에 일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꼬질꼬질하게 타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남편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는데 급에 맞게 차려입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 것도 모르냐고 호통이었죠. 제가 학원 일을 하던 사람이라 회사 생활을 잘 모른다면서 혀까지 차면서 이야기하는데 짜증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이번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당신이 언제 꼬질꼬질하게 나가본 적이 있기는 해요? 그럼 게임은 뭔데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오는데 날 위해서 그것도 못해?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당신 게임에 들어가는 비용 한 달에 30만 원은 넘잖아. 그거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어요? 애들 먹는 거 입는 거 손 벌벌 따면서? 애들이랑 나랑 같아? 그것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는데 그냥 먹고 울고 그뿐이잖아. 당신 자식들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정말이지 끊임없는 도돌이표 다툼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급기야 저는 이렇게 살 생각이면 이혼을 하자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정적이 집안에 가득했죠.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더니 지금 이혼이란 말을 했느냐고 했어요. 이혼이라고? 그래, 이혼하자. 누가 무서울 줄 알고? 대신에 네가 쓴 돈 다 토해내고 가. 뭐라고요? 막말로 우리 공동으로 돈 나눠서 생활비 냈는데 내가 쓴 돈을 토해내고 가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잊었어? 이 집 내 이름으로 대출받았잖아. 그럼 그동안 사용한 이용료를 내야지. 대출금은 우리 공동생활비에서 나갔고 관리비도 공동생활비에서 나갔는데 이용료라니. 나 혼자 살았을 때랑 당신이랑 애까지 다 함께 이 집을 사용했을 때랑 사용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건 지불하고 가야지. 이 집은 4명이니까. 그리고 애들 데리고 나갈 생각이면 애들 때문에 그동안 들어간 비용 딱 절반도 나한테 주고 가고. 정말이지 머릿속이 하얗게 돼버렸어요. 저는 나 혼자 낳은 아이냐며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들어간 돈을 받아낼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남편은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돈을 들여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했죠. 저는 그 길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정말 이혼할 생각으로 말이죠. 남편에게는 일주일 정도 연락이 없었어요. 솔직히 너무 화가 나서 이혼을 하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컸어요. 솔직히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고 무턱대고 집을 나왔으니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마음을 다잡고 있었답니다. 열흘 정도 지났나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물론 그 사이에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게 연락이 오기는 했지만 남편에게는 그 흔한 문자조차도 없었거든요. 오랜만에 남편을 만나러 카페에 나갔죠.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나와 있더군요. 저는 이혼 서류 준비는 다 했느냐고 물었어요. 돈을 받아내고 싶으면 서류를 적어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비아냥거렸죠. 남편은 말없이 눈앞에 커피만 마시더군요. 침묵이 이어졌어요. 정말 이혼하고 싶은 것도 아니잖아. 당신도. 이대로 이혼해서 애 둘을 데리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까 이만하자. 열흘이면 당신도 나도 생각 많이 했잖아. 뭐야? 반성의 시간이 충분했으니 이제 그만하자.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왜? 내가 왜 변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서운한 것도 이해하고
앞으로 나도 양보할게.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일체 잔소리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해. 나는 애들이 워낙 빠른 속도로 크니까 잠깐 쓰고 말 것을 왜 사줘야 하나 싶었던 것뿐이야.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아이들한테 이것저것 다 사주자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애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사야 된다는 말이죠. 당신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애들도 나도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가만히 저만 보더니 알겠다고 하곤 앞으로 고쳐나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제가 남편이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것들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며 뭔가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듣고 계신 분들은 미쳤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남편의 사과에 못 이기는 척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화해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었죠. 남편은 약속한 대로 많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아이들 물건을 사는 것에 인상을 쓰지 않고 돈 낭비라고 하지도 않았죠.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날에 다툼이 있긴 했지만 그것도 금방 말이 심했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떤 다툼이었냐고요? 남편이 어차피 어린애가 기억도 못할 텐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고 하더라고요. 아직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책이 필요하냐는 말도 했고요. 그 문제로 크게 언성을 높이기는 했지만 곧 남편이 잘못했다고 말하며 넘어갔답니다. 한동안은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돈 문제로 서로 시끄럽지는 않았으니까요. 이런 와중에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정말 생각도 못했죠. 남편이 밖에서 애를 하나 데리고 집으로 왔거든요.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영문도 모르고 울기만 하는 애를 바라보았어요. 남편은 우는 아이를 좀 달래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우는 아이를 안고는 이게 누구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친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애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데려왔다고 했죠.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친구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저는 친구 누구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제가 잘 모르는 고향 친구라고 했죠. 친척들이 아무도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려고 하지 않아 결국은 자신이 데려왔다고 하는데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혹시 당신 자식은 아니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버럭하면서 자신이 무슨 바람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바람 피울 돈이 있으면 자신이 봐둔 가방을 하나 더 사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무슨 수로 이 아이를 맡아 키우겠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입양해서 키우려고 둘째랑 나이도 비슷하잖아. 하나 키우나 둘이 키우나 뭐 비슷한 또래니까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지. 양육비는 걱정하지 말고 당신 불쌍한 애들 그냥 못 보고 넘어가잖아. 그냥 우리가 키우자. 당신은 아이 키우는 일이 무슨 반려견 키우는 거랑 똑같은 줄 알아요?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아이의 진짜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럴 자신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 뭐 둘이나 셋이나 무슨 차이겠어. 하여튼 내가 양육비 받고 키우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자. 저는 귀찮다는 듯이 손을 내젓고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남편을 차마 잡지도 못하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를 달래야만 했죠. 남편이 가져온 짐을 뒤져보니 우리 둘째와 5개월 정도 차이가 나더군요. 정말이지 한숨이 나왔어요. 무슨 생각인지 남편의 뇌를 열어보고 싶을 정도였죠. 저는 우는 아이를 달래고 배가 고픈 것 같아 분유도 타서 먹였어요. 아이는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고는 금방 잠이 들어버렸죠. 짐을 뒤져보니 서류와 아이에 관한 정보들이 나왔어요.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는데 저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다음날 저는 남편에게 정말 이 아이를 키울 생각이냐고 물었고 남편은 서류 다 받았으며 죽은 친구가 남긴 유언에 따라 아이를 키우면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가 나오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그 돈이 탐이 나서 아이를 데려온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은 남편의 친구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심지어 만난 적도 없었거든요. 죽은 친구의 아이를 데려와서 키울 생각까지 했다면 그래도 보통 친한 친구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의심이 들었던 것은 남편이 자기 자식도 신경 쓰지 않은데 남의 자식을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데려왔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죠. 남편은 제게 둘째와 같은 또래인데 뭐가 힘들겠냐고 하더군요.
정말이지 아이 둘의 아빠가 할 말은 아닌 거죠. 연년생 둘을 키울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남편이 뭘 알겠나 싶더군요. 그렇게 저는 졸지에 아이 셋의 엄마가 되었어요. 남편은 예상처럼 제게 아이를 맡겨두고는 나 몰라라 했고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왜 참고 살고 있느냐고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제 자식이 저처럼 살았다면 저 역시도 뒷목 잡고 쓰러지겠죠. 자그마한 변명을 하나 하자면 저에게도 나름 사정이 있었답니다. 우선 경제적인 능력에 자신이 없었어요. 당시 아버지께서도 건강검진 결과로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각종 검사를 받으셨고 그 결과 투석을 시작하셨거든요.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남편은 모르겠지만 제가 따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를 대기도 빠듯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나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거기다 몸이 아프신 아버지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말을 꺼내는 것도 망설여졌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에는 이혼하면 죽는 줄 아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몸도 아프신데 제 일까지 아시면 충격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런 이유로 저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때까지만 참아보자는 마음으로 이를 갈고 있었죠. 하지만 저의 참을성도 결국은 바닥을 보이고 말았어요. 남편이 아버지가 투석으로 병원을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당신, 장인어른 아프신 거 왜 말 안 했어? 병원비는 도대체 얼마나 나온 거야? 설마 당신 우리 생활비에 손댄 건 아니지? 투석 그거 돈 엄청 든다고 하던데. 여보, 우리 아버지가 아프다는데 그런 말밖에 못해요?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그런 걸 묻는 게 정상 아니에요? 어떻게 병원비 이야기부터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돈 얘기가 안 나와? 병원비가 어디 한두 푼이어야지. 당신 똑바로 이야기해. 당신이 병원비 내고 있거나 하는 건 아니지?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걱정할 일은 없으니 두 번 다시 이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소리를 쳤죠. 그리고 아버지를 보러 가겠다고 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제가 남편이 데려온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남편이 외도를 한 것이냐며 노발대발 하셨지만 사연을 이야기하니 한숨을 내쉬시며 무슨 말도 안 되는 오지랖이냐고 혀를 차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께 남편의 목적이 돈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한동안 아버지 건강을 위해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께서는 남편 혼자 두고 친정으로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셨지만 아이들을 보니 기분은 좋아 보이셨죠. 남편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혹시 병원비는 누가 대고 있느냐, 영수증을 확인해보고 싶으니 당장 병원비 내역서를 가져와라. 이런 말들을 하면서 전화를 미친 듯이 걸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우리 집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았으니 관심도 가지지 말라며 선을 그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 믿을 수 없다고 하더니 급기야 저에게 투석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순간 울컥해서 어떻게 그런 무식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어요. 남편에게 아픈 사람더러 투석을 왜 받느냐니 그게 할 말이냐고 했죠. 남편은 그럼 투석 횟수를 한 달에 한두 번도 충분한 것 아니냐고 했죠. 제 이성이 끊어진 것은 바로 그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저랑 이혼할 생각이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답니다. 그 뒤로는 일체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은 생각보다 끈질기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한동안 괜찮아지셨나 싶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악화되어 병원에 결국 입원하게 되셨어요.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식단부터 운동까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정말이지 미칠 것 같더군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담담하신 말씀으로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고장나는 것을 가지고 뭘 그렇게 화를 내고 속상해하느냐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저를 달래주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보름 정도 입원 생활을 하고 나셔서야 아버지께서는 퇴원을 하실 수 있었죠. 저는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듣고는 병원비 수납을 하러 갔어요. 원래 예상했던 것에 비해 100만 원이 더 나왔더라고요. 아버지 병원비로 자매끼리 돈을 모았는데 그걸 넘어버린 것이죠. 저는 급한 마음에 제가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돈에서 100만 원을 꺼내 병원비를 내고 올라왔습니다. 병실로 아버지를 모시러 올라왔는데
간호사분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버지 병실 앞으로 다가가는데 그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여기를 말해준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는지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남편의 큰 소리가 들리더군요. 장인어른, 결국 입원까지 하셨습니까? 그것도 3인실에? 아니 6인실, 8인실도 많은데 왜 3인실에 들어오셨어요? 여기 병실비가 얼만지나 알기나 하세요? 병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네. 그나저나 박서방, 여기 와서 이렇게 큰 소리 내는 이유가 뭔가? 내가 아파서 우리 딸이 계속 친정에 있던 것이 불만인가? 고작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천년이든 만년이든 친정에 있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뭘 보고 왔는지 아세요? 남편은 병원을 알아낸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는 말과 함께 병원비 영수증을 다 가져왔는데 이 많은 돈은 도대체 누구 돈이냐고 하더군요. 아버지께서도 어이가 없으셨는지 설마 박서방 돈이겠냐고 왜 소리를 지르냐고 하셨죠. 남편은 자신의 돈이 아니면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났느냐고 하더라고요. 분명 딸들이 돈을 모아서 준비했을 텐데 거기 당연히 자신의 돈도 들어있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아니, 나이 들어서 그렇게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하셔야겠어요? 투석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냥 자식들 위한다 생각하시고 이대로 정리하시는 건 어떠세요? 뭐라고? 박서방, 자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뭐 어째? 구차하게 목숨을 뭐? 평생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죠. 저라면 그렇게 안 살아요. 자식들 등쳐먹으면서 어떻게 살아요? 자식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자식들 힘들게 번 돈으로 이렇게 살아남는 거? 저는 남편의 막말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소리에 깜짝 놀란 남편과 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았죠. 저는 거침없이 남편에게 걸어가서는 들고 있던 가방으로 사정없이 남편의 뺨을 내리쳤어요. 남편은 단번에 휘청거리며 쓰러지더군요. 저는 이를 악물고 가방으로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간호사들이 들어와 저를 말릴 때까지 저는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깨물고는 가방만 휘둘렀어요. 남편은 이왕 병원에 온 거 저더러 정신병 검사를 해봐야 하는 건 아니냐며 소리를 질렀죠. 어디 여자가 남편한테 손을 올려? 내가 당장 고소해서 콩밥 먹게 해줄 거야. 내가 이대로 넘어갈 것 같아? 너는 어디 정상이고? 아무리 돈에 미쳤어도 어떻게 장인한테 와서 투석받고 살지 말고 그냥 죽으란 말을 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지. 내가 너 쓰레기인 줄은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닥을 보이냐? 너?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냐? 내가 어디 틀린 말 했어? 그 비싼 투석을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받으면 그 병원비는 누가 내는데? 당신이 돈이 어디 있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이런 곳에 돈 나간다고 생각해봐. 당신 같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네 돈? 네 돈이 어디 있는데? 내가 네 돈 안 썼다고 했잖아. 네 돈이 어디 있냐고! 그럼 내가 처제한테 물어보니까 자매들끼리 사이좋게 돈 내기로 했다는데 당신이 돈이 어디 있어서 그 몫을 냈냐고! 저는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확인했다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아니라고 12번은 더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말이죠. 저는 따로 아르바이트를 한 돈이며 생활비에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의 눈이 매서워지더군요. 뭐야, 나 몰래 돈 벌었어? 돈을 벌었으면 나한테 줘야지 그걸 숨겼단 말이야? 얼마야? 언제부터 벌었던 거야? 매달 얼마나? 그 돈도 다 내 돈인 거 몰라? 남편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것도 부부 공동재산이니 한 푼도 빼먹지 말고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월급을 넘겨줬으면 된 거지 그 돈은 왜 줘야 하느냐며 꿈도 꾸지 말라고 했죠. 남편은 자신의 피 같은 돈이 나갔다며 아주 난리가 났고요. 저와 남편의 싸움을 말리러 왔던 간호사분들도 어이가 없는지 남편을 노려보며 혀를 차더라고요. 남편은 눈에 핏줄까지 서면서 제게 숨겨둔 돈을 다 내놓으라고 난리였어요. 급기야 병원 가드가 올라오시더니 남편을 끌어내더라고요.
남편은 나가면서도 제가 자신의 돈을 갈취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재판정에서 보자고 싹 다 신고하겠다고 했죠. 저 역시 신고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고요. 한바탕 소리를 지르고 나자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어요. 눈이 돌아서 남편과 붙었지만 엄연히 이곳은 병원이었고 많은 간호사님과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다들 구경거리 난 것처럼 보고 있더군요. 저는 급하게 아버지의 짐을 챙겨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아버지께서는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집에 도착하신 아버지께서는 방으로 들어가셔서 등을 보이고 자리에 누우셨죠. 저는 아버지께 말을 걸려고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으니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달라고 하셨죠.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안방을 조심스럽게 나왔고요. 얼마 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당장 아르바이트로 벌어둔 돈 다 토해내라는 말과 함께 만약 내놓지 않으면 부부 공동재산을 자신 몰래 마음대로 쓴 것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이 있더군요. 저는 죽어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답을 하고는 바로 남편을 차단해버렸답니다. 남편과 연락을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남편에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어디서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까지 안방에서 나오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얼굴을 보이셨어요. 그리고는 담담하게 그만큼 했으면 충분하다고 하시며 이혼해서 아이들 데리고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몰랐다면 몰라도 그런 인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더 살아? 너 그동안 참고 산다고 고생했다. 왜 말을 안 했어? 하루 이틀도 아니었을 텐데.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그런 더러운 말 듣게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됐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은 데려와라. 밖과 성도 다 갈아버리고 그 밖에서 데려왔다는 그 애도 데려오고 그 집구석에 애들 두는 것도 범죄다, 범죄. 저는 아버지께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저는 변호사인 친구에게 솔직하게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어요. 친구는 자신이 이혼 전문이 아니라 직접 변호를 맡아줄 수는 없지만 자신의 남편이 맡아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제게 용기를 주었죠. 저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하며 재판에 필요한 자료는 모았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육아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독방 육아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라든가 남편이 아이들에게 인색했지만 자신의 사치에는 얼마나 관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했죠. 친구와 친구 남편은 제 이야기를 부지런히 메모하더니 한 부분에서 의아함을 보이더라고요. 바로 친구와 아이를 맡아서 키우기로 했다는 부분이었죠. 근데 그 의도가 불순한 것 같은데 양육비가 들어온다는 말은 맞아? 혹시 그 양육비에 대해서 본 적 있어? 아니, 그런 적은 없어. 여기 가계부에 그 애에 관련된 것들은 따로 적어뒀거든. 그런데 이걸 보고는 왜 따로 적어놓느냐고 하면서 구분하지 말고 적어주라고 하더라고. 뭔가 수상한데. 그 친구라는 사람의 친척들 연락처는 알고? 저는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친구는 이 일이 단순한 이혼 재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남편이 은행에서 일을 한다는 점과 함께 좀 더 알아봐도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분명 구린 구석이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심 어느 정도 의심하는 부분이 있기는 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부터 저와 남편의 물어뜯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신을 속이고 부부 공동재산을 숨겼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어요. 또한 자주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가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주장했죠. 그 중에서도 어이가 없었던 것은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새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정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재산을 밖으로 빼돌렸다고 하는데 정말이지 남편의 눈앞에 있었더라면 그 주둥이를 비틀어버리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이혼 재판이 참 길고도 긴 싸움이라는 것을 듣긴 했지만 막상 제가 그 당사자가 되어보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끊임없이 남편의 주장이 헛소리인 것을 증명해야 했고 거기다 양육권도 걸려있다 보니 몇 배로 더 힘이 들었답니다. 친권에 양육권까지 갖고 싶다고? 당신이 무슨 돈으로 애들 키우려고? 나는 양육비 단 한 푼도 안 줄 거야.
친권까지 뺏기는데 내가 왜 양육비를 내야 되는데? 양육비 주지 마. 나도 너 같은 인간 돈으로 우리 황금 같은 아이들 키우고 싶은 줄 알아? 호적 정리까지 깔끔하게 할 테니까 2번 다시 애들 얼굴 볼 생각은 하지 말라고. 내가 말했지? 애들 데려가려면 그동안 애들 키운다고 들어간 돈 다 토해내야 한다고. 그 말이 농담 같아? 나는 당신한테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받아낼 거야. 안 주면 이혼이고 뭐고 없어. 법정에서 말해주겠지. 우리 판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자. 내가 너같이 애들 두고 흥정이나 할 사람으로 보여? 제 말에 남편은 발작 버튼이 눌려진 사람처럼 난리가 났지만 저는 무시로 일관했어요. 친구 남편은 어떻게 저런 인간이랑 살 수 있었냐며 재판이 계속될수록 혀를 내두르고 고개를 저었죠. 저는 힘없이 웃으며 그러니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친구에게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실제로 남편의 친구는 아이를 남기고 온 가족이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 맞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유언장에 따라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죠.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매달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100만 원이 넘으면 양육비를 2배로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왜 남편이 가계부에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을 다 함께 기입하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갈 턱이 없잖아요. 우리 둘째랑 모든 것을 같이 사용했는데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야. 너 알고 있었어? 네 남편 은행에서 무슨 짓 저지르고 있는지. 대출 업무하면서 뒷돈을 어마어마하게 챙기고 있는 모양인데 너 아는 거 없어? 뒷돈?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는데. 그건 알아. 남편이 정기적으로 낚시하러 가는 곳이 있거든. 매번 가는 곳인데 혹시 거기랑 관련 있지 않을까? 친구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알고 지내는 검찰과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고 했죠.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은 낚시터에 갔는데 한 번도 낚싯대를 챙겨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 말고도 늘 가는 몇 군데의 장소에 대해 친구에게 말해주었어요. 남편은 저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하겠지만 저 역시도 가계부 곳곳에서 발견되는 의문의 기록에 대해서 따로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남편과의 진흙탕 싸움은 그동안 남편이 육아에 전혀 동참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아버지에게 막말을 했다는 증거 등을 토대로 저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당연히 위자료와 양육비도 받게 되었죠. 남편은 죽어도 이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했지만 재판에서 이미 끝이 났는데 어쩌겠어요. 남편은 법정을 나서며 자신에게서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을 테니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며 쌩안이 돌아섰답니다. 이혼이 성립되고 저는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 귀농을 선택했어요.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주식을 했던 저는 운이 좋았는지 이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땅도 사고 집도 샀죠. 남편은 그런 사실을 이혼이 성립되고 나서야 알았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귀농한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은 집과 땅을 보더니 자신을 속였다며 당장 반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죠. 판사님 이야기 못 들었어? 위자료는 당신이 나한테 줘야지. 재판 다시 할 거야. 내가 항소할 테니까 당신 딱 두고 봐. 마음대로 몇 번을 해도 내가 이길 테니까.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다 알고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돈 벌어줘 준 것이 전부잖아. 내 돈 내가 아끼자고 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그러니까 당신 잘못이 아니면 이혼하라고 판사님이 하지 않으셨겠지. 항소해.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고. 남편은 씩씩거리며 자기 돈을 돌려줄 때까지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며 드러누웠어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111을 눌러 경찰을 불렀죠. 남편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제가 자신의 돈을 갈취했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은 오히려 남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끌어냈죠. 사실 친구가 이미 이런 상황을 감지하고 남편의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뒀거든요. 남편이 말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남편이 공금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거든요. 친구의 말에 의하면 제가 말했던 것들을 기점으로 증거 및 다수의 증언을 확보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특히 그 양육비 문제는 서류를 위조한 혐의까지 받아서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더 놀랐던 부분은 남편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서 제 이름뿐만 아니라 아이들 이름도 팔았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챙긴 돈이 아이들 명의의 통장에서 발견이 되었으며 심지어 제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도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죠. 덕분에 저는 몇 번이나 검찰청에 드나들면서 진술을 해야 했죠. 그 와중에 저는 정말이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진술하기를 제가 주도한 것이며 뇌물은 다 제가 챙겼다는 것이었어요. 네 남편은 인간이긴 하니? 이거 무슨 쓰레기 중에서도 최악이지. 어떻게 네 이름을 말할 수가 있대? 혹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나는 그런 일은 알지도 못하는데. 당연하지. 네가 무슨 죄라고 너한테 오겠어. 하여튼 그 새끼는 진짜 끝까지 답이 없다. 친구는 이혼은 이대로 넘어갈 것 같다고 하며 혹시나 검찰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긴장하지 말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의 인연은 온갖 더러운 꼴을 다 보고 나서야 끝이 날 수 있었답니다. 진짜 징글징글하죠. 이혼이 이렇게까지 힘든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연을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기는 해요. 남편 친구의 아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키우겠다고 했고 서류상으로도 입양된 상태라 바로 제 호적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답니다. 작은 공부방도 열었고요. 남편은 앞으로 법적인 처벌만이 남았겠죠. 어떻게 되든 관심은 없습니다. 그저 두 번 다시 우리 아이들 앞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랍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남편하고는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지금은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아서 남매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고요. 경기도가 엄청 크잖아요. 저희 사는 곳은 경기 남부에서도 서쪽인데요. 결혼했을 때 신혼집은 경기 남부의 동쪽에서 마련하고 살았습니다. 시댁이 그쪽에 있어요. 참고로 제 친정은 지방이고요. 저희 시댁은 가감없이 표현해보자면 그 식구들이 대체로 남한테 과시하려는 욕구가 있는 편입니다. 저희 남편이 2남 1녀 중에 둘째거든요. 3남매 중 첫째인 아주버님께서는 물질적인 거 엄청 따지시는 분이라 그렇게 계산기를 잘 두드리세요. 누구 연예인이 땅 투기로 얼마 벌었다더라. 이웃집 누구네가 차종을 어떤 걸로 바꿨는데 전에 타던 것보다 얼마나 더 비싸더라. 캠핑 장비에도 브랜드가 있고 급이 있는데 남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한 걸 사려면 최소 어디 제품은 사야 되더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재고 따지시는 게 아주 입에 습관적으로 발려있는 분이세요. 가끔은 이게 짠돌이 기질로 발현되실 때가 있어서 기름값 더 싼 주유소 가려면 여기 말고 딴 데로 가야 된다는 식으로 따지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웬만하면 과시욕으로 발현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주버님께서는 별로 치러 다니지도 않으시면서 차 트렁크에는 골프 치러 다니는 장비들을 넣어 다니세요. 그리고는 괜히 트렁크 한 번씩 열어서 못 꺼내고 정리하는 척을 하시죠. 그러면서 주변에 누군가가 골프 치나 봐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기를 바라시는 게 바로 아주버님의 스타일이랍니다. 누가 그런 걸 물어보는 순간 아주버님께서는 호화 골프장들을 입에서 줄줄이 읊으시는 거지요. 그렇다고 정말로 아주버님께서 그 값비싼 골프장들을 다녀보셨냐고요? 어디 회원권이라도 있으셨냐고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으나 남들한테 나 그 정도 급이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미지를 어필하고 싶으셔서 거짓말 하시는 겁니다. 본인의 주장에 따르자면 그것은 악의가 섞인 거짓말이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진짜 아주버님의 캐릭터에 적응이 안 돼서 너무 헷갈리기도 하고 여러모로 힘들었던 기억도 있네요.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져서 그러려니 하게 됐지만요. 시댁 3남매 중에 막내가 제 신우인데요. 자기 오빠들이랑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편이에요. 나름 늦둥이라고 할 수 있죠. 집에서 좀 오냐오냐 하면서 자란 것 같더라고요. 막내에다가 혼자 딸이니까 나름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 봤을 때 싸가지가 많이 없다는 인상을 받았었네요. 우와, 언니가 저희 작은 오빠랑 결혼하신다는 사람이에요? 얘기로만 많이 들어보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실물보다 사진이 나으시네요. 이렇게 사진빨 잘 받는 사람은 처음 보는 듯? 언니 사진 찍으실 맛 나겠다. 아, 네. 제가 사진빨을 잘 받는 줄 저도 모르고 살았는데 덕분에 깨닫게 되네요. 사진빨 안 받는 것보다야 낫죠. 그보다 저도 얘기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인사하게 돼서 반가워요? 왜요? 작은 오빠가 저에 대해서 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었길래요? 혹시 제 욕이었어요? 네?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막내라서 귀염성 있다는 얘기만 자주 들었어요. 그동안 수험 생활하느라 많이 힘들었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아직 모르지만 분명히 최선 다한 만큼 좋게 나올 거예요. 원하는 대학 꼭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헐, 그런 말 해주실 거면 저 수능 보기 전에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뻔히 자기 남친의 여동생이 수험생이라는 거 알면서도 수능 선물도 안 준 이유는 뭐예요? 솔직히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기분 나빴어요. 아이고, 정말 미안해요. 직장에 큰 일이 터져서 그거 수습하느라 워낙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원래는 수능 전에 챙겨주고 싶었는데 딱히 안면도 없는 상태에서 선물만 달랑 보내면 그건 또 성의가 아닌 것 같아서 고사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괜히 그랬었네. 선물이라도 따로 들려보낼 것을. 후회해봤자 어떡하겠어요. 이미 늦었잖아요. 저는 수능 다 봐버렸고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수능인데 그 선물을 못 받았네요. 두고두고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에 대한 제 점수는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예요. 나머지 50점 채우시려면 앞으로 열심히 해주세요. 뭐 그런 싸가지가 다 있었는지. 지가 뭔데 점수를 매기나요? 누가 감독직이라도 맡겼나요? 그때의 순간을 회상하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분노가 다시 피어오르네요. 당시에는 그저 맹랑한 예비 시누이 정도로만 애써 포장을 했던 것 같아요. 시누이는 짝퉁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메이커가 아니면 신발이나 가방을 다 거절하는 학생이었대요. 그리고 뭔 놈의 학생이 교복 위에 입는 카디건이나 후드 잠바를 꼭 비싼 브랜드 옷이어야 하나요? 시부모님께도 온갖 때를 써서라도 브랜드를 얻어냈었다네요. 친구들 사이에서 과시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죠. 장남인 아주버님께서는 시누이가 고등학생일 때 이미 직장에 다니고 계셨는데 막내 동생이 브랜드 없는 보세 제품은 싫다면서 고집 부리고 난리를 하도 쳐대니까 나이키 신발부터 해서 가방이며 옷까지 몇 번 사주셨다고 하더군요. 여기에 우스운 비화가 담겨 있는데 아주버님께서는 그것들에서 몇 개는 짝퉁으로 사주신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걔는 어차피 대학 가면 지금 입고 쓰는 것들은 죄다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굳이 정가 다 주고 값비싼 걸 사줄 필요는 없잖아. 자기 친구들한테 브랜드 로고만 보여주면 됐지. 그 작전이 먹혔다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인생에 한 번뿐인 수능을 운운했던 시누이는 황당하게도 이듬해에 또 수능을 봤답니다. 왜냐하면 재수를 냈기 때문이죠. 절대 지방의 이름 모를 대학은 가고 싶지 않다면서 재수를 선택했어요. 수능을 보통 망친 게 아니었었나 봐요. 재수를 하게 된 시누이는 저한테 수능 선물 꼭 달라면서 은근하게 물품까지 지정하였어요. 그것은 바로 당시에 유행했던 브랜드에서 나온 시계였죠. 수능 시험장에는 손목시계를 필수로 들고 가야 하니까 유용한 물품을 받고 싶은 것뿐이라며 시누이는 둘러댔지만 정말 그런 가벼운 의도였다면 저한테 브랜드를 지정해주지도 않았었죠. 어쨌든 저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따라서 시누이는 어차피 한 집안 식구가 될 팔자였으니 제가 그 요구를 들어줬었네요. 하지만 본심으로는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얄미웠었거든요. 맹랑하게 값비싼 선물을 사달라고 한 것이 얄미웠다기보단요. 시누이 때문에 결혼이 늦춰졌으니 근본적인 얄미움이 있었던 것이죠. 원래 저랑 남편의 계획은 그해 늦봄이나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었지만 이듬해로 연기가 됐어요. 시누이가 재수생이라는 게 그 이유였어요. 시어머니의 가까운 지인분의 자식도 그해에 재수를 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시어머니와 그 지인분이 자식들의 재수 얘기를 나누다가 싸우게 되셨나 봐요. 싸움의 끝에 결론이 그래서 네 자식과 내 자식 중 누가 더 재수로 좋은 대학 가나 보자 이렇게 났거든요. 대학 잘 가면 최신 휴대폰과 노트북을 사주겠다는 시어머니의 공언에 시누이는 눈이 뒤집혔죠. 과시하고 남들 반응 살피며 눈치 보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유전자는 시어머니로부터 내려왔나 봐요. 시어머니, 아주버님, 시누이 이렇게 셋이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는요? 네, 시아버지와 저희 남편이 한 세트입니다. 직장 생활에 인생의 많은 부분을 쏟고 살아오신지라 그 외의 것들은 부가적인, 그렇기에 가정 안에 세밀히 녹아 계신 분은 아니었어요. 막내딸이 수능 미끄러져서 재수 생활을 하게 된 게 둘째 아들이 결혼을 미뤄야 하는 이유랑 뭔 상관이 있냐면서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 부부의 결혼은 미뤄졌죠. 아무래도 차남보단 장남이 먼저 결혼하는 게 모양새가 낫지 않겠냐는 시어머니의 강한 발언에 넘어가셨거든요. 아주버님은 직장에서 승진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와중이었고 그 때문에 저희 부부의 결혼이 늦춰지길 바라시는 눈치였어요. 내가 승진하고 나서 결혼식을 올려야 오만 친척들이며 지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내 좋은 소식을 자랑할 수 있잖아. 그리고 지금 여자친구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10kg 넘게 뺀다고 그랬는데 살을 다 빼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내가 늘씬한 여자친구 만난다고 자랑할 수 있지. 맥주 나눠 마시던 자리에서 아주버님이 저런 술주정을 하시는 걸 듣고 저희 부부는 그냥 결혼을 미루기로 마음 다잡았던 거예요. 시누이는 재수 끝에 대학을 들어갔지만 원래의 목표치보다는 못 미쳤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지인분, 그분의 자식보단 급이 조금 더 높은 대학에 갔는데요. 이것 때문에 시어머니께서는 이겼다면서 무척 기뻐하셨죠. 시어머니께서 황급히 전화를 돌리면서 글쎄 우리 딸이 수능 이틀 전부터 독감에 걸려서 중내 산해하는 바람에 그런 컨디션으로는 수능 절대 못 본다고 나는 말렸지. 그래도 지 엄마 말 안 듣고선 죽을 상을 하고서는 억지로 시험을 보러 가더니 우리 딸 창의내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니까. 결과는 아쉬운데 그래도 창의내 쪽보단 대학 잘 붙었으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런 똑같은 레파토리를 통화하시는 모든 분께 전하셨던 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네요. 시누이가 독감에 걸렸었다고요? 전혀 그런 사실은 없었어요. 기침 한 번 하는 걸 그때 본 적이 없었던 것을요. 아무튼 간에 시댁은 좀 이런 기류가 있었어요. 시누이가 성인이 돼서 명품이라는 것에 눈을 뜨자마자 집안 형편상 명품 가방은 못 사더라도 일단 명품 화장품부터 사드렸던 걸 보면 그런 건 타고난 거였죠. 시누이가 대학생 시절에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식사 후에 굳이 샤넬 립스틱을 테이블에 떡하니 꺼내놓고 누가 좀 안 봐주나 싶어서 두리번거렸던 것만 봐도 알만하죠? 시어머니께서 옛날에 억척스럽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되신 거라고 얘기도 들어봤는데 제 생각엔 글쎄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지만 아주버님이나 시누이를 보면 원래 성격상 그런 기질에 타고나신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유전적인 영향이 없진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억척스럽게 살아야 했던 환경을 지닌 사람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 진짜를 보고 자라왔던 사람이었기에 시어머니의 주장은 조금 허무맹랑하게 들렸답니다. 아무튼 묘한 과시욕을 지닌 것과는 달리 시댁은 경제력이 그저 그렇게 사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작은 기적이 시댁에 도래하게 됐지요. 부동산 투자를 잘했다가 수지를 맞은 것이었어요. 집값 폭등하던 시기에 이득을 본 집, 그게 바로 저희 시댁이었네요. 탄탄한 노후 보장을 해두셔야 한다면서 무리를 내서 투자를 해보았던 게 성공으로 돌아오자 시부모님께서는 날아갈 듯 기뻐하셨고 특히나 시어머니께서 콧대가 높아지셨어요. 이것저것 다 제하고도 부동산 투자건으로 3억 넘게 버셨죠. 그때부터 시부모님께서는 일명 세컨하우스라고 지방이나 시골 동네에 마련하는 집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잘 챙겨보셨고 유튜브로 집 매물 소개하는 영상도 꾸준히 보시더군요. 제가 바로 이때 유튜브의 사연 채널도 알게 됐던 거예요. 이따금씩 시아버지께서 유튜브로 매물 소개를 보시는 것 같아서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휴대폰 화면에 글자가 꽉 차 있는 영상을 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그런 게 유튜브의 사연 채널이었던 거죠. 아무튼 각설하고 이런 시댁의 성향상 남들보다 자신들이 더 잘났을 때 우쭐댄다는 건 아시겠죠? 시어머니께서 일찌감치 만만하게 점 찍어 놓으신 상대가 있었으니 애석하게도 바로 저희 친정이었답니다. 우선 친정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산다는 걸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고 시어머니께서는 평가를 하셨고요. 또한 저희 친정엄마가 장사를 하신다는 점, 그것도 건어물 나부랭이 따위를 판매하시는 것에 우리보다 월등히 아래라고 시어머니께서는 최종 평가 도장을 찍으셨었죠. 우리 안사돈께서는 올해도 명절에 장사 나간다고 하시려나? 정말 안타깝고 안쓰러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해, 그치?
이런 인생 저런 인생 다 있는 거니까. 모두가 평안하고 안락한 인생을 산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이 세상 아니겠니? 넌 비록 네 친정은 그렇다지만 편한 시댁 만나서 다행인 경우로구나. 저는 시어머니께서 그런 식으로 호들갑을 떠실 때면 아예 상대할 가치를 못 느꼈어요. 특히나 부동산 그것 때문에 돈 좀 생기신 이후로 정신이 꽃밭에 가 계신 것 같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떨떠름했거든요. 그래서 더욱 무시가 잘 됐던 듯 싶네요. 물론 시아버지께서 그런 현장을 포착하시는 즉시 당신이나 당신 인생 잘 챙기고 살아라며 시어머니께 일침을 시원하게 날려주시니까 제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었던 걸 수도 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성질도 있으신 편이고 다혈질이시지만 시아버지께서 무게 잡고 한 말씀 하시면 찍소리도 못 하십니다. 시아버지께서 지난 세월 쉼없이 일해오시며 가족들을 건사한 가장이셨으니까요. 게다가 부동산으로 재미를 본 것도 시아버지께서 내신 성과였죠. 애초에 시아버지 돈이었고 시아버지께서 받으신 대출로 가능했던 일들이니까요. 그런 사실이 기저에 깔려있기에 시어머니께서 아무리 큰 소리 치시고 아주버님이랑 시누이랑 셋이 똘똘 뭉쳐서 과시욕 부리면 미쳐 돌아가도 결국 집안의 1인자는 시아버지셨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은 엄마 쪽이 아빠보다 훨씬 권력이 크답니다. 뿐만 아니라 덩치도 있으신 편이고 목소리가 아주 크시죠. 원래 그렇게 괄괄하신 분은 아니었는데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애쓰시다 보니까 점차 여장부처럼 변해가셨어요. 아빠가 조금만 덜 무능력하셨어도 엄마가 힘든 가시밭길을 택하진 않으셨을 텐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한 7살쯤 되었을 때였을까요? 그 즈음부터 아빠는 술을 의존하기 시작하셨어요. 맨 처음 원인은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신 것이었다고 해요.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니까 술로 그것을 달래보려고 하셨던 것이었죠. 하지만 점차 의존도가 높아만 갔고 결국 아빠는 그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으시면서 상황이 악화됐어요. 저는 학교 생활을 하려면 공책도 필요했고 연필이며 각종 필기구와 실내화 같은 것도 다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돈이 없었어요. 이웃에서 몇 가지를 얻어다가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사야 할 준비물은 알림장에 받아 적어가지고 왔는데 그 준비물을 살 돈이 없다는 게 어린 나이에도 너무 가슴 아팠고 큰 상처였어요. 하지만 가족과 소통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신 듯한 아빠에게 말씀드릴 수도 없었고 한숨과 눈물로 얼룩진 엄마를 바라보며 차마 준비물 살 돈을 달라는 말도 입에서 안 나갔죠.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아무리 어린애들이라도 집이 화목한지 불행한지 돈이 학교 준비물을 살 만큼도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감지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 유년 시절이 있었기에 저는 저희 애들을 키울 때 세심하게 정서를 신경 써줬던 것 같아요. 돈을 안 벌어오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아놨던 돈마저 전부 날려버리셨던 게 저희 친정아빠십니다. 꼭 남자들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대체로 남자들한테서 이 병이 발발한다죠. 바로 사업병 말이에요. 누가 맨 처음 아빠한테 헛바람을 넣었는진 모르겠지만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헛된 꿈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있는 돈 다 털어서 작게 사업을 하셨다가 말아드셨죠. 그리고는 사업이 망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핑계를 댔던 줄 아시나요?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랬던 거야. 아예 크게 벌렸어야 했는데 반이 커야 돈이 벌리는 건 당연한 이치잖아. 안 그래? 투자가 너무 약소했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대요. 아빠는 받을 수 있는 대출 다 받고 지인들과 친척들 모두 총동원해서 돈을 빌려다가 또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이번에는 어떤 지인분과 동업을 하는 형태였죠. 엄마가 차라리 갈라서자고 이혼하고 나서 사업 시작하라면서 아빠를 극구 말려댔으나 소용없었어요. 내가 배에 기름칠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잔말 말고 기다려. 이대로는 우리 집이 개뿔 희망이라도 있을 것 같아? 당신이나 애들이나 그냥 조용히 나 응원하면서 기다리면 돼. 내가 사업가로서의 면모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아빠는 자신만만하게 외치셨고 저는 그때 아직 어렸기에 멋지다라고 잠깐 생각을 해버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는 이렇게 중얼거리셨었죠. 저런 미친 인간, 술 처먹는 그 버릇이나 남주고 나서 사업을 또 벌이든가 해야지. 아직 술에 미쳐 사는 그 버릇도 완전히 못 고쳤으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정신머리 똑바로 안 박힌 인간이 사업을 해낼 리가 없지. 게다가 동업? 동창회 아는 사람이라나 뭐라나. 아유, 그놈아가 동업을? 에라이, 차라리 도둑놈한테 돈을 맡겨라. 그럼 경찰이 찾아줄까 도둑놈이 자수를 날까 기대라도 할 수 있지. 이건 승산 없는 싸움을 하자는 거야.
저런 것도 내 자식들의 압이라고 내가 아직도 데리고 살고 있다니. 엄마가 이를 갈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당시에도 되게 무섭다고 느껴졌었어요. 상황을 옳게 진단하신 건 슬프게도 아빠가 아니라 엄마인 것으로 드러났죠. 돈 다 땡겨서 벌인 사업이요. 망했어요. 그것도 폭삭 망했어요. 피해를 덜 입기 위해서 동업자는 아빠보다 먼저 발 빼고 도망쳤고요. 아빠가 고스란히 손해를 더 입었습니다. 쉬운 표현으로는 빚더미에 올랐다라는 것이 있겠군요. 사업 대차게 망하고 아빠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보다 더더욱 술에 빠져 사셨습니다. 만취하신 상태로 소리 지르고 컵 집어 던지고 의자 발로 차고 그러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아빠한테서 맡아지던 강한 술 냄새, 빨갛게 충혈되어 있던 그 눈동자가 정말로 공포였던 때가 있었네요. 엄마는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혼해달라며 아빠에게 종용했지만 거절당하셨죠. 되려 아빠로부터 딴 놈 생겼냐며 억울한 추궁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저는 무척 가난한 집 아이가 되어버렸고요. 학교에서 대놓고 야 거지라는 말도 들어본 적 있어요. 이웃분들이 제가 지나가자 쑥덕거리면서 안 좋은 말들을 나누시는 상황도 많이 처해봤었고요. 그냥 입 꽉 깨물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교에서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하나만 했었습니다. 미천없는 아이가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공부라는 걸 저는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있었으니까요. 각오는 다졌어도 참 힘들긴 했어요. 문제집 살 돈이 없어서 교무실 앞에 폐지수거로 나와 있는 걸 몰래 가져다가 풀어보고 반 친구들이 버린 필기구를 슬쩍 챙겨놨다가 쓸만한 거 있나 확인해서 쓰고 그런 일상이었기에 매일이 비참했죠. 그 개 같았던 상황을 수습한 건 엄마의 몫이었어요. 아빠가 돈을 빌린 사람들 중에서는 엄마의 지인과 외가 친척들도 있었거든요. 그분들을 엄마가 직접 찾아가서 허리 숙이고 무릎 꿇고 빌면서 반드시 돈을 갚겠다며 약속을 드렸어요. 아빠는 그놈의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건만 자존심 상해서 정식 사과도 절대 안 하셨고 잘해보려다가 망한 사람 입장은 생각 안 해주고 돈만 내놓으라고 하는 무정한 인간들이라며 돈을 빌려주신 분들을 향해 욕을 하셨었죠. 남한테 돈 빌려주는 게 어디 쉬운가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선의로 고심 끝에 돈을 빌려주셨던 분들인데 아빠의 그런 태도에 모두가 분노하셨었죠. 엄마가 진심 어린 호소를 하지 않았다면 아빠는 진짜 더 큰 사달이 났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돈을 갚고 또한 돈을 갚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엄마는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다른 판매 일을 하셨지만 그 와중에 인맥을 만드셨고 소개를 통해서 건어물 관련 일을 하시게 됐어요. 비록 시작은 미약했지만 친정엄마는 놀랍게도 그곳에서 적성을 발견하셨고 그 일을 천직 삼아서 눈부신 성공 신화를 써내려 가셨어요. 아빠는 처자식들한테 잘못을 빌며 제발 다시 받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분이 되셨고요. 처음엔 아빠가 용서가 안 됐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엄마를 쫓아다니며 일을 도와주고 허드렛 일이라도 계속 맡아서 하시려는 모습에 엄마는 점차 아빠를 곁에 두게 되셨죠. 제가 수험생일 때 엄마는 무척 바쁘셔서 집에 붙어 계실 수가 없었는데요. 아빠가 저를 챙겨주셨어요. 제가 그때 아침 등교를 집에서 7시 반에 나갔었는데 아침밥을 안 먹고 나간 적이 없었네요. 아빠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셨거든요. 요리를 잘 하셨냐고요? 전혀 못하셨었죠. 그런데 제가 어차피 이른 아침에 입맛이 없으니까 밥에다가 작게 김을 싼 꼬마 김밥 같은 걸 해주셨던 거예요. 수능날 도시락도 아빠가 싸주셨습니다. 마트에서 소불고기 사오신 걸 볶아다가 그걸로 주먹밥 만들어주셨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먹밥을 좋아했거든요. 찰진 밥으로 해서 촉촉하고 짭조름한 주먹밥이요. 그걸 제 수능날 해주셨길래 그간은 솔직히 아빠랑 하루에 말 한마디 정도만 나누고 아침에도 밥만 먹고 나가버리고 그런 생활을 반복했었는데 주먹밥을 먹으면서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잘 살아보겠다고 뭐라도 해보겠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 네 엄마 보면서 반성 많이 했다. 내가 얼마나 못난 남편이고 아빠였는지 시간이 갈수록 알겠더구나. 아빠의 참회가 거짓이 아닐 거라고 믿으며 그 순간부터는 다시 진짜 가족의 일원으로 아빠를 받아들여줬죠. 술과 영원히 작별하신 아빠는 개과천선하셔서 집에 빚이 없어진 후에도 꾸준히 엄마를 도우면서 그렇게 사셨으니 모두에게 다행이었네요. 이런 과거를 지닌 엄마는 세월이 지나서 건어물을 판매하고 계셨고요. 규모가 엄청난 오일장에서 고정적으로 건어물로 손님들을 만나셨죠.
시부모님께서 지방의 세컨하우스를 보시다가 드디어 저렴한 가격에 비해 괜찮은 매물이 나와서 결정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친정이랑 좀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더 정확하게는 엄마가 얼굴을 보이시는 5일장이 열리는 곳과 근접한 곳이었죠. 시어머니께서도 이 사실을 알아차리셨는지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엄마가 일하시는 곳을 숨길 수도 없는 일이니까 당연히 다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저 혼자서도 엄마를 뵈러 잘 내려가는 딸이었고 남편이랑도 종종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5일장도 다 꿰고 있었네요. 세컨하우스 장만을 위해서 내려가신 시부모님, 갑자기 거기서 영영 살게 되신 것은 아니니까 당연히 준비 과정이 필요했죠. 이것저것 생각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을 시기였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굳이 저희 친정엄마가 계시는 5일장으로 발걸음을 하셨어요. 이유가 뭐였겠나요? 5일장을 구경하고 싶으셔서요? 그럴 리가요. 절대로 아니었죠. 시어머니 같으신 분이 제 친정엄마 앞에서 우쭐대고 으스대실 기회를 놓치실 리가 없었던 거예요. 아마 한 번쯤은 직접 친정엄마가 일하시는 현장을 눈으로 보시고 한껏 내가 더 잘났다는 이상한 승리감에 도취되고 싶으셔서 진작에 안달이 나셨을 분이 바로 시어머니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부동산으로 큰 돈이 안 생겼더라도 아마 가까이 계실 기회가 있었다면 친정엄마한테 가보셨을 테지요. 그런 마당에 이제 돈도 있다고요? 그럼 금상첨화였죠. 네, 시어머니께서는 무려 명품으로 치장을 하시곤 친정엄마를 보러 가셨답니다. 그날 오전에 시댁 단체 카톡방에 셀카 사진을 올리시면서 오늘의 부티 넘치는 푸르지오 패션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직접 그 차림새도 봤었네요. 참고로 부자라는 표현은 부르주아가 맞는 건데 아파트 이름 푸르지오랑 혼동하신 모양이었습니다. 휴가를 뜻하는 바캉스도 시어머니께서는 바카스라고 하시는 분이었으니까 그럴만했죠. 누가 봐도 명품인 게 티가 나도록 명품 로고가 보이는 스카프, 명품 로고가 정가운데 박혀있는 작은 손가방, 명품 로고가 양옆에 달려있는 선글라스 차림이신 게 너무나도 뿌듯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명품 패션이란 바로 그런 것이었을 테죠. 아무튼 설마 그 차림새로 가시는 목적지가 저희 친정엄마의 장사 현장일 것이라곤 저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안일했었나 봐요. 굳이 거기까지 찾아가실 분이 시어머니시란 걸 예상하고 친정엄마한테 미리 귀띔을 드렸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러질 못했기에 친정엄마는 아무런 대비 없이 시어머니를 맞닥뜨리셨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홧김에 너무 질러버린 것 같다. 이걸 어떡하냐며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얼른 여쭤봤죠. 들은 내용을 토대로 그 일을 재구성해보자면 이러했습니다. 바쁜 타임이 아니라서 친정엄마가 진열된 것들을 여유롭게 정리하면서 계시던 도중에 시어머니께서 등장하셨대요. 어머나 사돈,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아, 누구신가 했는데 사부인이시군요. 아유, 갑작스러워서 순간 못 알아뵀네. 아유, 저는 뭐 맨날 그냥저냥 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사부인이야말로 잘 지내셨죠? 아예 이쪽으로 내려오신다는 건지 아닌지 안 그래도 궁금하던 참이었어요. 아예 내려오는 건 맞긴 맞는데요. 또 어찌 보면 아니기도 하죠. 어디까지나 세컨하우스니까요. 별장이라고나 할까요? 우리 사돈께서는 떠돌이 장사 치시다 보니까 어디든지 별장으로 느껴지시는 건 아닐까 모르겠네. 시어머니께서 선글라스를 위로 올리시면서 호들갑을 떠시는 것에 친정엄마는 이게 다 뭐 하자는 건가 싶어서 상황 파악도 하실 겸 그저 허허 웃으시며 장단을 맞춰주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엄마를 아주 노골적으로 훑어보시더래요. 선글라스를 위로 치켜들고 눈동자를 굴려가면서 사람을 훑어보는 행동이 왠지 무례한 것 같아서 친정엄마는 기분이 나빴지만 그러려니 하고 있으셨다더군요. 근데 장사는 좀 잘 되세요? 옛날에야 이런 거 팔아서 장사에다가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키워내는 게 가능했다지만요. 지금은 그런 게 참 어렵잖아요. 예? 사부인께서 당최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자식들 다 키워놨는데 지금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전부 키워서 결혼시켰으면 저는 장사로 성공한 어미인 거죠. 어허, 그러게요. 그 말씀도 맞네요. 그런데 같은 여자로서, 같은 엄마로서 저는 정말 사돈이 안쓰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얘기로만 듣다가 이렇게 처음 사돈 일하시는 모습 보는 건데
아유, 사실 그동안에도 한 번쯤은 배로 제가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뵈면 제 마음이 아파질까봐. 또 사돈께서 민망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죠. 어쨌든 한 번은 그래도 뵈러 와야 할 것 같아서 와본 거예요. 아이고, 안쓰러우실 일도 많으시네요. 제가 안쓰러우면 세상에 안쓰러운 사람 많아서 어찌 사신답니까? 신경 쓸 일 많아서 못 사실 것 같은데 전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으니 마음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지 마셔요. 더욱 안쓰러워질 따름이니까요. 아유, 사돈,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참 딱해서 보기 마음이 아프네요. 사돈이 불쌍해서 제가 오늘부터 자꾸만 사돈 일하시는 모습이 눈에 밟힐 것 같은데 앞으로 저 어떡하죠? 저는 몸에 명품 들고 다니는데 사돈은 이렇게 후줄근한 차림새로 건어물 장사판 열고 계신 거 보니까 아유, 세상은 왜 이토록 가혹하게 불공평한가 싶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세상이 원망스러워서요. 저희 집은 가뜩이나 살만한 집인데 여윳돈까지 생겨서 평탄한 노후까지 걱정도 없으니 똑같이 태어나서 누구는 남부럽지 않게 살며 명품도 걸쳐보고 누구는 억척스레 평생을 장사하느라 세상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아유, 제가 정말 나이가 들었나 봐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시어머니께서 구구절절 늘어놓으신 말씀을 들으며 저희 친정엄마는 속으로 이 인간이 어디서 뭘 잘못 먹고 왔나 이런 생각이나 하고 계셨다네요. 한약재 잘못 씹어먹고 정신에 착란이 오신 건 아닐까 하셨대요. 친정엄마는 저를 통해서나 시어머니의 스타일을 들어서 대강 알고만 계셨지 직접 그 놀라운 면모를 보신 적이 마땅히 없으셨으니까요. 설마 하니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또 그 사람이 자기 딸의 시어머니일 줄은 몰랐다면서 나중에 저희 친정엄마가 혀를 내두르셨어요. 웃기고도 씁쓸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시어머니께서 혀를 쯧쯧하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니까 친정엄마는 황당하고 열받아서 죽을 맛이셨죠. 하필 그때 손님이 아무도 없는 괴현상이 일어나서 상황을 정리할 만한 요소도 없었고요. 보아하니 장사도 안 되시는 것 같고 솔직히 이렇게 건어물 팔아봤자 하루에 얼마나 파실지. 그래도 모아둔 돈이 아예 없진 않으시죠? 우리 착한 며느리가 그러던데요. 자기 친정은 노후 걱정 전혀 없다고요. 그게 정말 노후 준비가 잘 돼서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그만큼 씀씀이가 너무 적어서 쥐꼬리만한 돈으로도 노후를 날 수 있다고 여기는 건지 제가 그 진실을 알 수 없으니 내심 가슴이 아파왔네요. 이보세요, 사부인. 갑자기 기별도 없이 나타나서는 별로 저 듣기 안 좋은 말만 골라서 하시니까 당혹스럽네요. 사람 우습게 만드는 게 사부인이 원하시는 바인가요? 어머, 아니에요, 사돈. 오해하지 마셔요. 저는 그저 사돈 뵈니까 갑자기 속에서부터 애처로움이 막 끓어오르는 걸 주체할 수 없어서 이러는 것뿐이에요. 아유, 시장 들어섰을 때부터 얼마나 기분이 이상했는지 몰라요. 이런 곳과 난 어울리지 않는구나. 난 백화점이나 가야 주제 파악하겠구나. 아유, 뭐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래도 사돈은 이런 생기 넘치는 시장과 어울리는 분이라서 다행입니다. 너무 무리하면서 살지 마셔요. 장사도 중요하지만 건강 챙기셔야죠. 죽어랍시고 열심히 매일 살면 뭐하나요. 누리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죠. 아휴, 니미를 저 주둥아리는 쉽게 다치질 않겠구만. 이래서 우리 딸이 나한테 자기 시험이 특이하다고 그랬던 거였구만. 전국 팔도 다 돌아다닌 몸인데 살다 이런 사람 처음 보네. 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저 겨냥해서 하신 소린 아니시겠죠? 시어머니께서 득달같이 분개하시더래요. 그러자 친정엄마는 조용히 돌아서셨고 아무렇게나 막 쓰는 가방이라고 해서 일명 막가막이라고 불리는 후줄근한 가방을 챙겨서 뒤적거리셨죠. 그리고 그 안에서 꺼낸 것을 시어머니의 눈앞에 디밀곤 흔드셨대요. 어이, 내가 딱히 누리는 건 없고 아주 소소하게 때마다 이런 것 하나씩은 장만하고 삽니다만 이따가는 이것하고 집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뭐 나한테 보태준 거 있어? 이건 차 키잖아요. 이거 벤츠 로고 아니에요? 어머, 사돈 벤츠 타세요? 뭘 그렇게 놀래? 기분 따라서 벤츠도 타고 아우디도 타고 그러는 거지. 레인지로버는 하도 잔고장나서 빌빌거리길래 처분해버렸고 나는 기분 꿀꿀할 때면 캠핑카 몰고 아무데나 휙 가버려. 그게 내가 사는 안쓰러운 꼬라지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해봐. 날 보면 기분이 뭐 어쩌고 저쩐다고 뭐?
시어머니께서는 말문이 턱 막힌 모습으로 더 이상 대꾸조차 못하셨대요. 감히 상상도 못해본 상황이 펼쳐졌으니까요. 얼어붙어선 갑자기 벙어리가 되신 시어머니를 향해 친정엄마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명품 자랑하고 다닐 거라면 제대로 할 것이지. 제일 학고라고 취급받는 것들만 죄에 걸치고 있네. 어이, 졸부주제에 뒤지기 싫으면 함부로 깝치지 마.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어설프게 돈맛 본 것들이 꼭 이렇게 지랄 연병을 떨어요. 초강력한 공격이었고 시어머니께서는 그대로 나가 떨어지셨던 것이죠. 시어머니께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사라지신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친정엄마는 불현듯 괜히 그랬나 싶으신 생각이 좀 들어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던 거였고요. 저는 친정엄마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화가 나기도 했고 통쾌하기도 했네요.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이미 질러버리셨으니 엎지른 물 담을 수도 없는데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잘하셨어요. 속이 다 시원하네. 그래? 에휴,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안심이 되네. 아유, 나도 그렇지만 네가 워낙 그간 집에 돈 많다는 사실 감추면서 지내고 싶어 했잖아. 내가 다 그르친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지 뭐야. 저는 친정엄마에게 거듭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워낙 친정엄마가 뭘 어떻게 행동하시든 편을 들어드리는 딸이기도 해서요. 현장에서 충격을 받고 후퇴하셨던 시어머니께선 어떻게 되셨냐고요? 당연히 뒤집어지셨죠. 저한테 확인 사살부터 받으셨어요. 친정에 돈 많은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냥 담담하게 여유 있는 정도라고 답변 드렸네요. 아니, 그게 말이 되니? 건어물 시장에서 그까짓 거 파는 게 뭐가 돈이 되길래? 납품도 하시고요. 저희 엄마가 원래는 굉장히 바쁘세요. 특수할 만큼 한가한 상황에서 어머님이 방문하셨던 것 같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무척 당황하셨어요. 납품 같은 본격적인 것까지 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셨다며 횡설수설을 하셨죠. 그리고는 제 남편에게 너도 이거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나요? 알고 있었다고 남편이 솔직히 대답했더니 시어머니께서는 거의 기절을 하려고 하셨답니다. 뭐라고? 네 처가가 돈 좀 있는 곳이라는 걸 넌 알고 있었다고? 어머 세상에, 그동안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안 산 거야? 남들이 우러러보는 생활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아유, 이건 말도 안 된 일이야. 아유, 처가에서 돈 받아내면 죽는 병이라도 걸렸니? 그간 제 친정의 덕을 못 보고 사신 게 시어머니께서는 무척이나 안타까우셨나 봐요. 남편한테 화를 내시면서 눈물까지 글썽거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씀드렸죠. 어머님, 그거 저희 집 돈이고요. 그보다 앞서서는 저희 엄마 돈이에요. 어머님께서 참견하실 권리 없어요. 그리고요, 사과부터 하셨으면 하는데요. 제 앞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한테 정중히 사과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저의 요청에도 시어머니께서는 낯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셨을지언정 사과는 안 하시려고 들더군요. 사과까지 할 일은 아니시라고 했어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이었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옛날 친정아빠 생각나더라고요. 분명 잘못을 했음에도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식이라는 것에서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 수 없이 시어머니와 그럼 아프고 안 보고 지내겠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시아버지께서 모든 상황을 알게 되셨고요. 저한테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친정엄마에게 사과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그런 사과는 받을 수 없다면서 거절했죠.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엄청나게 시어머니를 향해 호된 말씀을 뱉으신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완전히 꼬리를 말고 저희 친정엄마한테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사과를 하셨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는 그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풀이 죽은 게 안쓰럽기까지 하더라. 아유, 대체 누가 누구더러 안쓰럽다고 했던 것인지. 하여간 네 시험이 웃긴 여자야. 친정엄마가 호탕하게 웃으시는 것에 제 기분도 다 풀려버렸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께 신용카드를 빼앗겼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며칠 끙끙 앓아놓으셨다네요. 다음에 뵈니까 얼굴에 살이 빠져 계셨어요. 참고로 저희 친정일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몰라요.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의 입단속을 시키셨거든요. 알려지면 무조건 범인은 당신이야. 그러니까 입 놀릴 생각은 못하겠지. 그러면서 저한테도 아주버님과 시누이에게 앞으로도 친정에 재산이 있다는 거 말하지 말고 살라고 하셨어요.
그랬다가는 반드시 사달을 대고 말 것들이라며 숨기고 사는 게 100번 1000번 낫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이 되었을 때였죠. 모처럼 시댁 식구들 다 같이 외식을 하던 날이었어요. 제가 작은 크로스백을 가지고 갔는데 형님이랑 시누이가 단번에 쳐다보더군요. 시누이가 그거 혹시 올해 나온 디올백 신상이냐면서 요즘 그거 인기 많던데 어디서 구했냐고 꼬치꼬치 캐묻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남편이 사줬다고요. 그러자 제가 보낸 눈빛을 읽은 남편이 너스레를 떨었죠. 와이프한테 충성하면서 사는 게 남자의 진짜 행복이지. 난 찬밥에 물 말아 먹어도 우리 와이프는 소고기 먹고 난 지갑 하나 없어도 와이프는 명품백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거든. 너도 내년 안으로 결혼할 거라 그랬지? 꼭 네 새언니 같은 결혼 생활 해라. 아, 형수님도 그렇게 살고 계시죠? 남편의 말에 형님과 시누이가 떨떠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아주버님의 표정을 봤는데 내 동생놈이 왜 저러지 하는 기색이라 하마터면 웃음 터질 뻔했네요. 시누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 쪽이 계속 조용한 게 이상한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무슨 이유로 제 쪽을 아련하게 쳐다보시다가 한숨을 내쉬는 걸 반복하는지 시누이는 그 비밀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얼마 후에 황새 따라가려던 뱁새의 가랑이가 찢어졌어요. 아주버님께서 괜히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형님한테 비싼 명품 가방을 사주셨거든요. 형님이 명품백 가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고 자기 동생한테 뒤처지고 싶지 않으셨던 아주버님께서 승인을 해주셨지요. 무려 2개나 말입니다. 의기양양하게 구셨던 아주버님께서는 막상 시간이 지나서 카드 청구서가 날아오자 후회가 드셨던 거예요. 당연히 그랬겠죠. 심란함에 빠진 아주버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니 다음부턴 명품백을 들고 오더라도 신상은 피해달라면서 되도록 저렴한 걸로 들고 다녀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 있으셨냐고 이유를 캐묻다가 그 내막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남보다 못한 건 싫고 남 부러워하는 것도 싫으니까 저한테 명품이나 브랜드 말고 웬만하면 보세 제품을 착용하라면서 그러는 편이 본인 형편에도 맞으니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겠냐는 아주버님의 말씀에 제가 기가 막힌 웃음이 나왔습니다. 글쎄요. 저는 신상을 구입해도 전혀 타격 없을 정도의 형편은 돼서요. 아, 카드 할부금이 걱정되신다면 목돈을 마련하시는 건 어떠세요? 일단 차 트렁크에 있는 것부터 중고로 판매하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골프도 안 치시잖아요. 남한테 과시할 일 있을까 봐서 차 트렁크에 골프 장비 챙겨 다니시는 아주버님을 제가 비꼬았죠. 그러자 아주버님께서는 그 입을 다무셨답니다. 차마 그것만은 하실 수 없겠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트렁크에 든 건 어쩌면 아주버님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 이후로 아주버님의 쪽이 살짝 조용해진 것 같다고 하면 제 착각이려나요? 진정으로 조용해진 쪽은 아마 시어머니 쪽이었을 텐데요. 저에게 늘 하실 말씀이 많아 보이는 얼굴을 하시면서도 인매는 굳게 다물려 있으니 뵐 때마다 희한하다는 인상을 받고 있네요. 돈 얘기를 꺼내고 싶으시지만 수많은 사정이 얽혀서 끝내 입은 쉽게 열리지 않는 시어머니의 심정. 왠지 어떤 건지 알 것도 같아요.